내가 이 춤을 추면 여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과 결혼하겠소. 강민준의 목소리가 서울 강남 그랜드 팰리스 호텔 대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그의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국 최고 재벌가의 후계자이자 수많은 여성들의 로망인 그 남자가 던진 말은 마치 채찍처럼 고요한 공기를 갈랐다. 순간, 연회장이 폭소로 터져나왔다. 웃음소리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사이를 튕기며 울려 퍼졌고, 대리석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퍼져나갔다. 맞춤 턱시도를 입은 남성들과 명품 드레스를 걸친 여성들이 서로를 보며 킥킥거렸다. 그 웃음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박서연. 검은색 유니폼에 흰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트레이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군중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마치 값싼 구경거리를 보듯 쳐다봤다. 모두가 그녀가 거절하고 도망치고 눈물을 흘리며 무너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바로 그 밤, 그 연회장에서 운명이 모든 이들의 조롱을 침묵으로 바꿀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작은 태양들처럼 대연회장 위에 매달려 빛나고 있었다.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공중에 우아하게 떠다녔고, 각각의 음표가 흠잡을 데 없는 정장과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귀빈들 앞에 공손히 고개 숙이는 듯했다. 샴페인 잔을 든 손들, 진주 목걸이, 롤렉스 시계.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을 과시했다. 그 화려함의 한가운데 그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강민준. 강민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탐나는 신랑감. 그는 거절을 모르는 자의 자신감으로 걸었다. 검은색 턱시도, 백색 조끼, 그리고 그 오만한 미소는 그를 모든 시선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한편, 연회장 구석에서 트레이를 들고 조용히 움직이는 이가 있었다. 박서연. 검은 유니폼, 흰 앞치마, 단정하게 올린 머리가 그녀의 섬세한 얼굴선을 드러냈다. 보석도 없었고, 꾸밈도 없었다. 오직 타인의 풍요 속에서 투명인간이 되는 법을 배운 이의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다. 손님들은 궁금증에 속삭이기 시작했다. 민준이 은재 스푼으로 샴페인 잔을 가볍게 두드렸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밤 제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몇몇은 웃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다렸다. 민주는 서연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샴페인 잔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고, 그녀 앞에 섰을 때 그는 계산된 연극처럼 손을 내밀었다. 박서연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이국적인 놀이감처럼 발음했다. 내가 당신과 이 춤을 추면, 여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과 결혼하겠소. 연회장이 폭소로 터졌다. 어떤 손님들은 입을 가리며 가짜 놀람을 연기했고, 다른 이들은 서로에게 잔인한 속삭임을 나눴다. 오케스트라조차 잠시 멈췄다. 그들도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다. 서연은 트레이가 손 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열기가 뺨으로 올라왔지만 그녀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민준의 눈과 마주쳤다. 조롱이 그녀를 단순한 오락거리로 격화시키려 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더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잊지 못한 조용한 힘. 민준은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물러설 것이라 확신했다. 다른 이들도 이미 결말을 아는 연극을 보듯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트레이를 꽉 쥐었고 입술은 단호하게 다물어졌다. 연회장 전체가 숨죽인 긴장감 속에 멈춰섰다.
웃음이 잔인한 메아리처럼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샹들리에의 금빛과 드레스의 반짝임이 마치 조롱을 증폭시키는 듯했다. 은빛 스팽글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입을 가리며 가짜 놀람을 표현했고, 곤약 잔을 든 남성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여 놓칠세라 지켜봤다. 민준이 팔을 벌리며 마치 서커스를 소개하듯 말했다. 보세요 여러분, 그가 비웃듯 외쳤다. 우리의 소중한 직원이 오늘 밤 공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감히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연회장이 또 다른 웃음의 물결로 들끓었다. 서연은 시선을 내렸다. 그녀의 손이 흰 앞치마를 꽉 움켜쥐었고 가슴속 심장박동이 둔탁한 망치질처럼 울렸다. 그녀는 떨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웃음거리를 더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군중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수치심을 건배처럼 기다렸다. 자, 서연씨, 민준이 오만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몸을 숙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춤일 뿐이에요. 아니면 춤도 못 추세요? 질문의 잔인함이 채찍처럼 내리쳤다. 몇몇 손님들이 연극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조롱이 절묘한 한계선을 건드린 것처럼. 초록색 제이드 드레스를 입은 한 젊은 여성이 속삭였다. 춤이 뭔지도 모를 거야.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목구멍을 태웠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 침묵을 방패로 사용했던 수많은 순간들처럼. 하지만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다. 민준이 관객을 향해 돌아서며 매 순간을 즐겼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모두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직원은 잔이나 닦는 일에만 적합하지, 강씨와 춤추기엔 어울리지 않죠. 웃음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눈을 감았다. 단 1초. 그녀는 견고한 팔의 감촉을, 멀리서 들려오는 반도네온의 선율을,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속삭이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서연아, 춤은 발로 추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춰야 해. 그녀의 호흡이 진정되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같은 눈이 아니었다. 거기엔 숨겨진 빛이, 단순한 유니폼 차림의 여인에게서 아무도 발견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던 불꽃이 있었다. 여전히 웃고 있던 연회장은 곧 일어날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침묵이 예상치 못한 그림자처럼 연회장을 장악했다. 방금 전까지 넘쳐나던 웃음이 이제는 공중에 부서지고 불안정하게 떠돌았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급작스럽지도 도전적이지도 않았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자신이 투명인간이 아님을 보여주라고 고대의 힘이 그녀를 밀어붙이는 듯했다. 그녀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얼굴들의 줄을 훑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들이 잔인한 미소로 일그러져 있었다. 금 커프스 단추가 자신들이 밤의 주인이라 믿는 남성들의 소매에서 반짝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강민준의 눈을 찾았다. 그는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유지했다. 모든 이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가졌다고 믿는 자의 미소. 왜 그래요, 서연씨? 그가 비웃으며 물었다.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설마 받아들일 생각이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들고 있던 트레이를 근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크리스탈 잔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침묵 속에서 총성처럼 선명하게 울렸다. 몇몇 손님들이 깜짝 놀랐고, 다른 이들은 최후의 굴욕을 목격하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서연이 한 행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앞치마의 끈을 풀었다. 천천히, 침착하게. 하얀 천이 마치 깃발처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머리핀을 빼내며 단정하게 묶였던 머리를 풀어헤쳤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연 회장이 집단적으로 숨을 죽였다. 당신이 원한다면 서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호했다. 쳐드리죠. 하지만 제 방식으로. 민준의 미소가 흔들렸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당신의 방식, 그가 더듬거렸다. 네, 서연이 대답했다. 제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그녀가 오케스트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휘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나 쿰파르시타를 아시나요? 서연이 물었다. 노련한 지휘자의 눈이 커졌다. 탱고. 탱고를 말하는 건가요? 네, 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다. 제대로 된 탱고요. 연 회장이 술렁였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직원이 탱고를 안다고? 또 다른 이가 의문을 제기했다. 무슨 장난이지? 하지만 오케스트라의 늙은 바이올리니스트 한 명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무언가 인식하는 빛이 스쳤다. 잠깐만, 그가 중얼거렸다. 당신 혹시 박이사벨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 않았다. 제 어머니입니다. 연 회장이 집단적 충격의 물결에 휩싸였다. 박이사벨이라니, 한 노신사가 소리쳤다. 홍대의 탱고 전설. 20년 전 서울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지만 그녀는 사고로 한 여성이 말을 흐렸다.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완성했다. 10년 전에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다시는 춤추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조롱의 분위기가 무언가 훨씬 더 깊은 것으로 바뀌었다.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장난이 예상치 못한 영역으로 들어섰다. 그럼 왜? 그가 힘겹게 물었다. 왜 지금? 서연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저를 이 무대 한가운데로 끌어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기억을 부끄러워하며 숨어 사는 것이야말로 어머니를 진정으로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녀가 민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자, 강민준 씨. 당신이 춤을 청했죠. 하지만 이건 당신의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제 어머니의 영혼입니다. 지휘자가 천천히 지휘봉을 들어올렸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역시 박이사벨을 기억했다. 20년 전 홍대의 작은 밀롱가에서 그가 처음 그녀의 춤을 봤을 때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딸이 같은 무대에 서 있었다. 바이올린이 첫 음을 내기 시작했다. 낮고 애절하고 가슴을 파고드는 선율. 반도네온이 합류했고 그 울림은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우는 것 같았다. 라 쿰파르시타. 이별의 탱고. 서연이 눈을 감았다. 첫 음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마치 1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민준이 어색하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춤을 출 줄 알았다. 사교 댄스, 왈츠,
모던 댄스. 하지만 탱고는 달랐다. 소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떠졌다. 그것은 더 이상 직원의 눈이 아니었다. 무대 위 예술가의 눈이었다. 따라오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리드는 제가 할게요. 민준이 저항하려 했지만 소연의 몸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이 바닥을 쓸었고 엉덩이가 음악의 박자에 맞춰 흔들렸다. 민준은 마치 강물에 휩쓸리듯 그녀의 움직임에 끌려갔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었다. 소연의 몸이 이야기를 풀어냈다. 각각의 스텝이 단어였고 각각의 회전이 문장이었다. 그녀는 슬픔을 춤췄다. 상실을 춤췄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또한 희망을 춤췄다. 기억을 춤췄다. 사랑을 춤췄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리듬에 몸을 맡겼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소연의 춤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음악이 절정에 이르렀다. 소연이 뒤로 몸을 젖혔고 민준이 그녀를 받쳐줬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닥을 향해 흘러내렸고 그 순간 연회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그녀를 비췄다. 그녀는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떨어지는 별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군중은 숨을 죽인 채 지켜봤다. 노 바이올리니스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사벨, 그가 속삭였다. 당신의 딸이 당신의 영혼을 이어받았구나. 탱고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활이었다. 증언이었다. 기적이었다. 소연의 발이 바닥을 스쳐갈 때마다 관객들은 그녀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가 회전할 때마다 20년 전의 전설이 되살아났다. 연회장 뒤쪽에서 한 백발의 신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외가 섞여 있었다. 불가능해, 그가 중얼거렸다. 저 움직임, 저 스타일, 완전히 이사벨의 것이야. 그의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물었다. 이사벨을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죠. 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첫 선생님이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에 왔을 때, 그녀는 내 첫 제자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나를 넘어섰죠. 그녀의 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제 그 불이 딸에게 전해진 거예요. 무대 위에서 소연과 민준의 춤은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 민준조차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스텝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영혼의 대화였다. 소연이 그를 밀쳐냈고 그가 그녀를 당겼다. 그들은 서로를 밀고 당기며 마치 오래된 연인들처럼, 오래된 적들처럼 움직였다. 탱고는 원래 그런 것이다. 사랑과 전쟁, 열정과 고통이 하나로 뒤섞인. 음악이 느려졌다. 마지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소연이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서 민준은 처음으로 진짜 그녀를 보았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낸 여인을. 상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은 예술가를.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진심으로, 처음으로.
마지막 음표가 울렸다. 서영과 민준이 최종 포즈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손이 그의 목에,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있었다. 그들의 이마가 거의 닿을 듯 가까웠다. 그리고 나서 침묵. 완전한, 절대적인 침묵. 연회장에 200명이 넘는 손님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그 침묵은 몇 초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서 노 바이올리니스트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이 떨리며 박수를 쳤다. 자, 자, 자. 그 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리고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연회장 전체가 폭발했다. 박수가 천둥처럼 울렸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성들이 울었다. 남성들이 환호했다. 누군가가 브라보를 외쳤고 다른 이들이 합류했다.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소연이 천천히 민준에게서 물러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아까 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충격과 혼란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박수가 계속되었다. 3분, 4분, 5분. 사람들이 지칠 줄 몰랐다. 노인 선생님이 무대로 걸어갔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당신이, 그가 소연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사벨의 딸이군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에 대해 알고 계세요? 알다니요. 노인이 웃었다. 내가 그녀를 탱고의 세계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선생을 넘어섰죠. 그녀의 춤에는 마법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 마법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더 강한 마법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당신의 춤에는 어머니의 영혼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고통과 힘도 담겨 있으니까요. 연회장의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하지만 한 사람은 박수하지 않았다. 강민준. 그는 여전히 무대 중앙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그 손을.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박수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아까 전에 경박한 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외와 존경이 자리 잡았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수치심이었다. 그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감정.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저는. 소연이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연민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힘만이 있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강민준 씨? 민준이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까 전과는 다르게. 아까는 그들이 그의 권력, 그의 부, 그의 지위를 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의 추악함을 보고 있었다. 저는 그가 다시 시도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속삭임이 군중 사이로 퍼졌다. 사과, 에메랄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그녀를 모두 앞에서 조롱했어요. 사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민준이 말을 더듬었다. 당신은 그녀를 값싼 오락거리로 만들려 했어요. 다른 남성이 거들었다. 당신의 오만함을 과시하기 위해. 민준이 숨을 헐떡였다. 그는 자신이 항상 군중의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냥 그가 변명하려 했다. 그냥 재미로. 재미, 노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사람의 존엄성을 가지고 노는 것을 재미라고 부르십니까? 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다.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강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민준이 간신히 물었다. 당신은 저를 시험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이 시험받고 있었어요. 연회장이 다시 한번 집단적으로 숨을 죽였다. 당신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배웠어요. 돈으로 존경을 살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배웠어야 해요.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서요. 심장에서. 영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기억에서. 민준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할 말이 없었다. 당신의 사과는 받지 않겠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그저 창피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건 민준이 부인하려 했다. 맞아요. 서연이 끊었다. 그리고 괜찮아요. 언젠가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날이 오길 바랄게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여정이에요. 제 것이 아니고요. 그녀가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제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오늘 밤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야 해요. 그녀가 걷기 시작했다. 군중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연회장 문에 도달했을 때,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곧 연회장 전체가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엄성을 위한 것이었다. 서연이 떠난 후,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치 방금 신성한 무언가를 목격한 것처럼. 민준은 여전히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턱시도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었고, 그의 머리는 여전히 완벽하게 빗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민준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아버지, 강민그룹 회장 강태준이 서 있었다. 70대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다. 아버지, 민준이 속삭였다. 태준이 무대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 역력했다. 부끄럽구나,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천박할 줄은 몰랐다. 아버지, 저는 그냥 태준이 끊었다. 재미로? 권력의 과시로? 아니면 그저 심심풀이로?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다. 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기회, 최고의 삶,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무엇을요? 겸손을, 태준이 대답했다. 존중을, 공감을. 그가 소연이 떠난 문을 바라봤다. 저 여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구나. 민준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 태준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배워라. 진정으로 배워라. 권력이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이 권력을 만든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서울 외곽의 작은 묘지. 소연이 어머니의 묘비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하얀 장미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어젯밤 다시 춤췄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대답처럼. 무서웠어요. 처음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었어요.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으로 초라고. 그녀가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래서 췄어요. 엄마를 위해. 저를 위해.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위해. 그녀가 장미를 묘비에 놓았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감사해요. 저에게 춤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존엄성을. 진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그녀가 일어섰다. 아침 햇살이 묘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척하지 않기로. 그녀는 바디사벨의 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그녀가 묘지를 떠나며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춤을 추듯이.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았으니까. 춤은 발로 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추는 것임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춤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일 때 출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우아함은 부와 권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